2014년 10월 서울의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낡은 소나타 택시 한 대가 여전히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철수 씨는 올해 74살, 개인 택시 운전사 30년 차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어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운전대 뒤에서 보내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평보다는 담담한 인내가 묻어났습니다. 20만 킬로미터를 넘긴 택시는 비록 낡았지만 그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김철수 씨만의 작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어르신들이 타시면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드리고, 짐이 무거우면 직접 들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타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런 간단한 대화들이 김철수 씨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승객과 다툰 적이 없었던 김철수 씨였습니다. 택시비를 받을 때도 김철수 씨는 특별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고 영수증도 깔끔하게 출력해드렸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그의 정중한 서비스에 감동받아 팁을 주려고 했지만 김철수 씨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김철수 씨. 그가 도착한 곳은 강북의 허름한 원룸 월세방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이미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외손녀 이미영 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9살의 미영 씨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3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할아버지를 위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미영 씨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네요. 미영 씨가 김철수 씨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묵묵히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만큼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냐?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머뭇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전세금이 부족해서 결혼을 좀 늦춰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부족한데? 2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 정민호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가 잠든 후 김철수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고는 2,300만 원. 30년간 택시를 몰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녀의 결혼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더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사들이었습니다. 대한건설과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아픔이 김철수 씨의 가슴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손녀와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10월 15일 새벽 5시 30분 김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는 길,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한강은 가을 안개에 쌓여 몽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해외 출장을 떠나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업무 통화를 하며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승객이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가 김철수 씨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김철수 씨는 의식을 잃었고 택시는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승객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김철수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로 구급차가 달려왔고
의식불명 상태의 김철수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파손된 택시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미영 씨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깨어났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미영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와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자세요. 환자분 신상정보 좀 확인해주세요. 김철수, 74세, 개인택시 운전사입니다.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상우 흉부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다가 우연히 김철수 씨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상우 씨가 침대에 누운 김철수 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그 분이었습니다. 잠깐, 혹시 성함이 김철수라고 하셨나요? 박상우 씨가 미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아세요? 미영 씨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씨는 25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절, 가난한 의대생이던 자신에게 매달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원해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대한건설의 김철수 회장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이분을 VIP실로 옮겨주세요. 박상우 씨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VIP실이요? 저희는 의료보험밖에.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박상우 씨는 김철수 씨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영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왜 이런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할아버지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김철수 씨를 VIP실로 이송하는 동안 미영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상우 과장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상우 씨는 VIP실로 옮겨진 김철수 씨 곁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1999년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휘청이던 그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의대 3학년이던 박상우 씨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가게마저 문을 닫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한건설에서 시행하던 어려운 학생 후원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4년간 꾸준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후원자는 익명이었지만 가끔 격려 편지가 함께 왔습니다. 편지에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당부와 함께 김철수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김철수가 바로 대한건설의 창업주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무렵 김철수 씨는 이미 회사에서 쫓겨난 후였고 박상우 씨는 은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씨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박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박상우입니다. 김철수 씨의 흐릿했던 눈이 천천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우구나. 의사 되었다고 하더라. 회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영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택시기사로만 알고 있었던 할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한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어떤 것들이요? 택시기사가 되기 전에 다른 일을 했었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4년 25살의 김철수 씨와 22살의 동생 철민 씨가 힘을 합쳐
세운 작은 건설회사 이야기였습니다. 형제의 아이디어와 추진력, 그리고 세심한 관리로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0년 만에 대형 건설사로 발전했고, 김철수 씨는 대표이사, 동생 철민 씨는 전무로 함께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형제의 경영 철학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사람 중심 경영을 고집했습니다. 직원 복지와 사회 환원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면 동생 철민 씨는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형제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김철수 씨의 말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1993년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와 동생 철민 씨의 경영 철학 차이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형제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철민 씨는 형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형, 이렇게 하면 회사가 망해요. 주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회사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했습니다. 철민아, 돈만 벌어서 뭐하나? 우리가 번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1994년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김철수 씨 축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동생 철민 씨가 주주들을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형은 너무 이상주의자예요. 회사를 망하게 할 겁니다. 김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아, 너마저? 형, 미안해요. 하지만 회사를 살려야 해요. 가장 믿었던 혈육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함께 축출된 것은 그의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온정이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김철수 씨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큰 회사의 창업주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미영아, 그때 난 모든 걸 버렸단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1995년 모든 것을 잃은 김철수 씨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동생 철민 씨가 몇 번 찾아와 돌아오라고 했지만 김철수 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김철수 회장이 아니야. 그냥 택시기사 김철수야.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부와 명예를 잃은 김철수 씨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김철수 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딸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15살 미영 씨가 홀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외손녀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할아버지가 잘 키워줄게. 걱정 마라. 할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는 할아버지의 보물이야. 그때부터 시작된 14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는 깊은 정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에게는 미영 씨가 있어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고, 미영 씨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과거를 듣고 있던 미영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상우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할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김철수 씨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틀 후 한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대한건설 창업주 김철수, 교통사고로 입원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파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70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철민 회장이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철민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두 형제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왔냐?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반가움도 없는 그저 담담한 음성이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철민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1세 재벌 회장이 형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30년간 형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미영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어나. 다 지난 일이야. 김철수 씨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형, 다시 돌아와 주세요. 회사는 원래 형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회사에 관심 없다. 내게는 미영이만 있으면 돼. 김철수 씨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형의 단호한 거절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형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병실에서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미영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생? 너를 키우는 게 고생이었다고? 미영아, 너는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미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 창업주의 숨겨진 30년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가난한 택시기사로 살아온 전 재벌의 이야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출근길에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 버거운 관심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간호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병실에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조용한 삶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손녀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이 미안했습니다. 철민 씨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 이건 형 몫이에요. 철민 씨가 서류를 김철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대한건설 지분 30%와 현금 500억 원의 상속 서류였습니다. 받을 수 없다. 김철수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 10년 전 형을 내쫓은 건 제 잘못이었어요. 형이 옳았어요. 철민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서류를 미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아, 이걸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 미영 씨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결혼 준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이 돈으로 할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장학사업, 어려운 분들 돕는 일, 그런 걸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민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조카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재단을 만들어 볼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미영 씨는 사무실에 앉아서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도우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손녀지. 퇴원 후 김철수 씨는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고 후유증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일하는 게 내 낙이야. 사람은 일해야 사는 거다. 어느 날 김철수 씨는 오래된 승객을 태웠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김철수 씨는 할머니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할머니가 택시비를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해요.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럼 안 되죠. 어떻게? 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할아버지예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의 교류.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런 김철수 씨의 모습을 보며 미영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야말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2014년 12월 김철수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차고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 운전 중 갑자기 쓰러진 김철수 씨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박상우 과장의 표정이 어두웠고 여러 검사 결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미영 씨가 김철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할아버지 나이가 벌써 74야. 충분히 살았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너는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김철수 씨는 미영 씨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영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할아버지, 사랑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다. 김철수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했습니다. 돈과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영원히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김철수 씨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철민 씨는 며칠째 병원에서 지내며 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 고마웠다. 너 덕분에 회사도 잘 되고 이제 화해하자. 두 형제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4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그렇게 풀어졌습니다. 철민 씨는 형의 손을 꼭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2015년 1월, 김철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들, 어려울 때 무료로 태워준 승객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얻은 사람들이 김철수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가 베푼 사랑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철민 씨가 미영 씨를 찾았습니다. 미영아, 정말로 그 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 생각이냐? 네.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어요. 좋다. 내가 법인 설립부터 도와주겠다. 철민 씨는 형이 원했던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상우 과장도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개월 후 김철수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사장은 미영 씨, 이사는 철민 씨와 박상우 의사가 맡았습니다. 첫 사업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 의료 상담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괜찮겠어?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오빠,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이요. 2015년 12월, 재단 설립 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300가구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현장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짜 일은 현장에 있다고. 미영 씨와 민호 씨의 결혼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재단 강당에서 비싼 한정식 대신 정성스러운 뷔페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박하게? 친구들이 물었지만 미영 씨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결혼식 날, 하객석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어르신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특별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민호 씨도 미영 씨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했습니다. 미영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민호 씨가 봉사활동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재단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미영 씨는 각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을 찾아온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학생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공부는 꿈을 키우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응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재단 활동을 하면서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회사에서 쫓겨날 때까지 사회공헌을 고집했는지, 왜 택시기사로 살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셨구나. 미영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김철수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택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민 씨도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형이 했던 일을 이어받는 것이 자신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건설의 수익 일부도 정기적으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형, 이제야 형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철민 씨가 김철수 씨의 사진 앞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5년 후, 9년, 미영 씨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5살 아들 준우와 3살 딸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없어서 아쉬워했지만 증조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자랐습니다. 거실 벽에는 김철수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택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세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응. 준우야, 이분이 엄마 할아버지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시는 분이셨지. 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던 할아버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준우야,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자. 현재의 김철수 복지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재단이 이제는 서울 전역에 5개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매년 5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00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이사장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독거노인 한 분의 집을 방문한 미영 씨. 90세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철수 재단에서 왔어요. 아이고, 또 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영 씨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택시까지 모셨습니다. 택시기사는 5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병원까지요. 할머니 모시고 가는 거라 천천히 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거든요. 택시 안에서 미영 씨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셨을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의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아.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셨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미영 씨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느꼈을 그 마음을 자신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시작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미영 씨가 직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재단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늦게 집에 돌아온 미영 씨. 아이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아이들을 재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고생했어. 민호 씨가 미영 씨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고생했어요. 아이들 재워줘서 고마워. 미영 씨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보냈어요. 할머니 한 분 병원 모셔다 드리고 장학생 면접도 봤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재단을 운영하면서 미영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헌신, 그리고 작은 도움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미영 씨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이거든요. 박상우 과장도 여전히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가끔 김철수 씨를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철민 씨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형, 이제야 형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철민 씨가 혼자 김철수 씨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재단에는 김철수 씨의 정신을 기리는 작은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택시 사진,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전시실을 보며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이 택시기사로 살면서도 끝까지 남을 도우며 살았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미영 씨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준우야, 서연아, 이게 증조 할아버지가 타시던 택시야. 우와,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차로 3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모셨단다. 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증조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철수 복지재단은 더욱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는 재단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날 밤, 미영 씨는 다시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처음 재단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대답하듯 사진 속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미영 씨는 새로운 장학생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중에는 25년 전 박상호 과장과 비슷한 처지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당신 같은 인재가 이 나라의 미래라고. 미영 씨가 25년 전 김철수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따님, 어디까지 가세요? 강북구까지요. 천천히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미영 씨는 30년 전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택시에서 30년간 승객들을 모시며 살았던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사님, 오랫동안 택시 운전하셨어요? 네. 10년 됐네요.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요. 어떤 보람이요? 가끔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미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또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영 씨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계속 걸어갈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미영 씨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택시기사로 살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손녀 미영 씨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닌 사람 간의 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김철수 씨의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